맨해튼 프로젝트. 1941년 10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원자폭탄 개발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 진주만 기습이 있기 하루 전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각각 시작되었지만 서로 협조가 쉽지 않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전체 프로젝트는 군인인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이 프로젝트를 떠맡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모두들 그의 추진력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보직에 임명되고 바로 준장으로 승진했고, 맨해튼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미국 시설들을 순시했습니다. 여러 시설들을 본 결과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조직이 없었고 협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펜하이머가 등장합니다. 그로브스 장군과 버클리에서 오펜하이머는 만나게 되고요.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로브스 장군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제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포괄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를 과학 쪽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결국에 군은 그로브스 장군, 과학 쪽은 오펜하이머, 이렇게 투탑 체제로 간 거죠. 그들은 멕시코 북부의 터를 잡고 1,500명이 되는 과학자 집단을 조율하여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실험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 계획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중성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원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임계질량, 즉 폭탄이 되지 않는 우라늄과 중성자를 동시에 충돌시켜줄 총이 필요했고, 이것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기초적인 원자로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원자로. 원자로는 폭발하는 속도를 줄인 원자폭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942년 10월에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 원자로는 원자폭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죠. 원자로는 중성자의 전문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리코 페르미가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원자로는 시카고 대학교 풋볼 경기장의 관중석 지하에 만들어졌습니다. 2명의 과학자가 페르미를 곁에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12시간 막교대로 돌아가는 두 조직을 각각 이끌었다고 합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자로 안에 생성되는 중성자의 수를 측정했죠. 카드뮴으로 만들어진 봉, 이 카드뮴 봉은 강한 중성자 흡수제로 원자로 안에 있는 원자핵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을 원자로에서 천천히 빼는 과정을 페르미가 재빨리 계산했으며, 1942년 12월 1일 늦은 오후 인류 최초의 원자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맨해튼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문제에 직면했죠. 그것은 우라늄을 필요한 만큼 농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기간에 폭탄을 제조할 정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죠. 모든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로브스 장군은 또 한 가지 대비책을 강구해 두었습니다. 워싱턴주 햄퍼드에 페르미가 실험으로 증명했었던 원자로를 3기나 더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총 4만 5천 명 정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이 일에 투입되게 됩니다. 1945년 초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몇 달 안에 폭탄 하나를 만들기 충분한 우라늄과 폭탄 여러 개를 만들 만한 프로토늄이 생산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펜맨과 리틀보이라는 두 폭탄이 개발되었습니다. 리틀보이는 농축 우라늄으로, 팻맨은
프로토늄으로 만든 폭탄이었죠. 당시에는 우라늄보다 프로토늄이 더 구하기 쉬웠기에 첫 시험은 프로토늄 폭탄으로 실시하기로 결정됩니다. 트리니티 실험. 원자폭탄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우선 원자폭탄을 실제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실제 어느 정도 위력을 갖고 있는지 실험해야 했습니다. 실험 장소는 뉴멕시코 엘라모고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트리니티라는 사막에서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죠. 실제 폭발 장소인 포인트 제로에 높이 33m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폭탄은 이 꼭대기에 놓일 예정이었죠. 시험에 사용된 폭탄에는 약 5kg의 프로토늄이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오렌지만한 크기로 농축되어 있는 프로토늄이었죠. 오펜하이머는 이 트리니티 실험 전에 드라이런이라고 불리는, 즉 실제 폭발은 없는 시험 폭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말대로 드라이런을 실행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 트리니티 실험은 시작됩니다. 갑자기 지평선 가까이 작고 밝은 점이 생기더니 몇 초 만에 실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붉고 거대한 빛덩어리가 생긴 뒤 폭발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페르미는 종이 몇 조각을 떨어뜨려 그 종이들이 충격파에 의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를 관찰했고, 그 결과 그 에너지가 TNT 1만 톤과 맞먹는다라는 것을 바로 계산하고 이 소식은 즉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해집니다.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하다. 트리니티 실험은 원자폭탄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의 전쟁은 이미 끝났으며 일본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기에 미국은 원자폭탄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쓴다면 어느 목표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었죠. 일본은 이미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배했으며 도쿄는 대공습으로 인해 이친 도시처럼 폭격을 당해 거의 폐허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항전을 했으며 유일한 대안으로 미국이 일본 본토 침공을 해야 됐었는데, 그러면 미국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과학자들, 총 53명의 과학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원자폭탄 2개가 일본 본토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는 히로시마에, 하나는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으며 며칠 뒤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 전쟁의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오늘과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원자폭탄에서의 물리학뿐만 아니라 기초 물리학을 이용한 고대 무기부터 화약, 대포, 그리고 미래에서 볼 법한 레이저, 인공위성, 그리고 미래의 전쟁 무기까지 전쟁이 물리학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켰는지, 또 물리학의 여러 이론들이 전쟁에서 실생활에서 무기로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전쟁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고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